어머님, 암 아니시던데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댁 거실 식탁 위로 계약서와 통장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동서 둘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 남편 태진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불과 2달 전만 해도 저는 이 거실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며 2억을 송금했거든요. 엄마, 암이래. 미국 치료비가 6억이래. 남편의 울먹이는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눈물, 동서들의 우리도 냈는데 너만 안 내냐는 다그침.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죠. 제가 세무사라는 걸요. 숫자와 자료를 다루는 게 제 일이고 의심스러운 건 반드시 확인하는 게 제 습관이라는 걸요. 세무사에게 사기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끝까지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세무사예요. 결혼한 지 7년째 남편과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어요. 설날 아침이었어요. 시댁에 인사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시댁 단톡방에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 태진이 보낸 음성 메시지를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여보, 엄마가. 목소리가 떨리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암이래. 췌장암이야.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멀쩡하셨거든요. 설날 차례도 혼자서 다 준비하시고 저희 보고 일찍 가라고 하실 정도로 건강해 보였는데요. 단톡방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첫째 동서 선미 형님이 먼저 메시지를 올렸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이. 얼마나 충격이 크셨을까요? 둘째 동서 지은이도 바로 따라서 올렸죠. 태진 오빠,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 윤정희 어머님이 직접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병원 팔찌를 찬 손목 사진이랑 링거 맞는 사진을 보내시면서요. 얘들아,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병원에서 말하기를 한국에서는 치료가 힘들고 미국 쪽으로 가야 한다는구나. 치료비가 6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6억이라니.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올라온 메시지들이었어요. 선미 형님이 먼저 나섰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우리 각자 2억씩만 내면 되잖아요. 지은이도 바로 동조했죠. 맞아요. 새며느리가 2억씩 내면 6억이에요. 어머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2억이라니.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모은 돈이 거의 다 그 정도였거든요. 물론 시어머니 병이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터졌고 동서들이 너무 빠르게 금액을 정해버린 게요. 태진이 옆에서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여보, 어떡하지? 엄마가 이런 큰 병에. 여보, 진정해요. 일단 정확한 진단서부터 봐야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세무사 일을 하면서 항상 서류 확인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진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진단서가 중요해.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단톡방에는 계속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선미 형님과 지은이가 번갈아 가며 입금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내일까지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저도 모레까지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수연이는 언제쯤 가능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올렸어요. 어머님, 진단서 원본만 일단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보험 처리도 해야 하고 세무서 쪽에서도 의료비 공제 관련해서 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순간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지은이가 먼저 반응했죠. 수연아,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실 텐데. 선미 형님도 거들었어요. 맞아. 수연아, 보험이고 세무고 다 나중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은 어머님 치료가 급한 거잖아. 태진도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보, 그냥 보내자. 엄마가 급하다잖아. 저는 속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진단서 확인하자는데 왜 다들 그렇게 막는 건지. 그리고 6억이라는 큰 금액을 이렇게 성급하게 정하는 것도요. 시어머니가 다시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수연아, 병원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 다음 주까지 입금을 해야 미국 병원 예약이 가능하다는구나. 진단서는 나중에 보여줄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암이라면 지금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데 제가 소를 타령하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세무사로서의 직감이 계속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어요. 병원 사진도 뭔가 어색했고 동서들이 너무 빠르게 금액 분담을 정하는 것도 수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진은 걱정 때문에 뒤척이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단 속는 셈 치고 확인해 보자고요. 만약 정말 시어머니가 암이시라면 제가 의심한 게 죄송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만약 뭔가 이상한 일이라면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병원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병원 팔찌에 적힌 병원명을 확대해보니 프리미엄 검진센터라는 곳이었어요. 제가 아는 곳 중에서는 꽤 유명한 건강검진 전문 병원이었죠.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한 건 알려주지 않을 테지만 최소한 암 진단을 받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저는 아직 몰랐죠. 이게 단순한 의료비가 아니라 제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사기극의 시작이라는 거요.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사진에 나온 프리미엄 검진센터였죠.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제 그쪽에서 진료를 받으셨거든요. 윤정이라는 분인데 혹시 암 관련 진단을 받으셨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며느리입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다고 하셔서 가족들이 치료비를 준비하고 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윤정희님으로 검색해봤는데 저희 센터에 진료 기록이 없으세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요. 저희는 모든 진료 기록을 실명으로만 관리합니다. 그리고 어제 암 관련 진단을 내린 케이스도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보낸 그 병원 사진들은 뭐란 말인가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병원일 수도 있고 제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낸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병원 팔찌를 확대해서 보니 분명히 프리미엄 검진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링거 사진도 같은 병원에서 찍힌 것 같았고요. 그런데 진료 기록이 없다니. 그때 단톡방에 또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지은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상태는 어떠세요? 병원에서 또 연락 왔나요? 시어머니가 바로 답장하셨어요. 응, 오늘 아침에 전화 왔어.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미국 병원 예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선미 형님이 즉시 반응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바로 입금할게요. 저도 내일 아침에 보내드릴게요. 지은이도 따라서 올렸죠. 그러더니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됐어요. 수연아, 넌 언제쯤 가능해? 저는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의심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2억을 그냥 보낼 수도 없었어요. 어머님, 혹시 치료받으실 병원명이랑 담당 의사 선생님 성함 알 수 있을까요? 걔가 미리 그쪽 병원에 연락해서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들 확인해 보려고요. 순간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바로 답장이 오던 시어머니가 한참을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은이가 먼저 나섰어요. 수연아, 그런 건 어머님이 직접 하실 텐데 왜 내가 나서려고 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신데. 선미 형님도 거들었죠. 맞아. 수연아, 넌 좀 차가운 것 같아. 가족이 아프다는데 서류부터 찾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세무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큰 돈이 오가는 일에는 반드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수연아, 병원 쪽에서 환자 정보는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지금 상황이 급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미안하지만 다른 애들처럼 그냥 믿고 도와줄 수는 없겠니?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왜 자꾸 확인하려는 걸 막으시는 거죠? 그때 태진이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단톡방 봤어. 엄마가 많이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 여보, 나는 그냥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알아. 내 성격 아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정확히 해야죠. 이런 큰 돈이. 여보, 제발. 가족인데 서로 믿고 살아야지. 넌 너무 의심이 많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시어머니가 진짜 아프신데 제가 서류만 찾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직업적 직감이 다시 경고음을 울렸어요. 프리미엄 검진센터에는 진료 기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어머니가 보낸 그 사진들은 대체 뭔가요? 저는 다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병원 팔찌, 링거 바늘,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팔찌가 너무 헐렁하게 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링거 바늘 부분도 각도가 어색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 사진들이 다른 곳에서 찍힌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져온 건 아닐까요? 저는 회사 후배 유라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유라는 대학에서 사진학을 전공했어서 이미지 분석에 능했거든요. 선배님, 이 사진들 좀 봐주세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유라가 사진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선배님, 이 사진들 조명이 좀 이상해요. 링거 사진은 형광등 불빛인데 팔찌 사진은 자연광이에요. 같은 병원에서 연속으로 찍었다면 조명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거든요. 제 심장이 다시 빨라졌어요. 역시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라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6억이라는 큰 돈을 왜 필요로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의심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2억이라는 돈은 제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계좌 흐름을 추적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알려주실 계좌가 정말 병원 계좌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 확인해 보려고요. 이틀 뒤 시어머니가 드디어 계좌 정보를 보내주셨어요. 단톡방에 캡처를 올리시면서요. 얘들아, 여기로 보내면 돼. 병원에서 알려준 전용 계좌야. 저는 캡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병원 전용 계좌라고 하셨는데 예금주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김초로라는 이름이었어요. 선미 형님이 먼저 반응했어요. 어머님, 계좌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입금할게요. 지은이도 따라서 올렸죠. 저도 모레까지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니 또 저에게 시선이 집중됐어요. 수연아, 넌 언제까지 보낼 거야? 저는 일단 시간을 벌기로 했어요. 계좌 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네, 저도 곧 보내드릴게요. 다만 은행에서 큰 금액 이체할 때 확인 절차가 있어서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바로 답장하셨어요. 수연아, 빨리 해줄 수 있겠지. 병원에서 이번 주 안에 입금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 저는 네, 최대한 빨리 할게요 라고 답하고 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큰 금액 이체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은행 창구에서 직원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 계좌로 큰 금액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계좌가 어떤 성격의 계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의료비 입금용 계좌라고 들었거든요. 직원분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고객님, 이 계좌는 일반 개인 계좌로 보이는데요. 의료기관 전용 계좌는 따로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계좌의 최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다른 분의 계좌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다만 고객님이 이체하시기 전에 수취인 확인은 가능합니다. 직원분이 다시 화면을 확인했어요. 예금주가 김철호님으로 되어 있네요. 김철호.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시댁 가족 중에 그런 분은 없었거든요. 그럼 이분이 누구실까요?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은행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차 안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김초로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서 찾기가 어려웠지만 혹시나 해서 계속 검색해봤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선미 형님 남편 이름이 뭐였죠? 결혼식 때 한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김 씨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받았던 시댁 경조사 연락처 리스트를 뒤져봤어요. 거기서 선미 형님 남편 이름을 찾았거든요. 김철수였어요. 철호가 아니라 철수.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더 깊이 파봤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사이트에서 김초로라는 이름을 검색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나왔어요. 김초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주소가 선미 형님이 최근에 계약했다고 자랑했던 신축 아파트와 같은 단지였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저는 곧바로 그 부동산 단지 분양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초로 님이 계약하신 아파트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가족인데. 아, 김초로 님이요? 최근에 계약금 입금하신 분이시죠?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계약금이 언제쯤 입금되었나요? 지난주에 2억 입금 확인됐어요. 잔금은 다음 달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바로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그 시기였어요. 그리고 2억이라는 금액. 동서들이 각자 내야 한다던 그 금액과 똑같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시어머니의 암은 거짓말이고 저희가 내는 돈은 치료비가 아니라 동서들의 집 계약금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걸 태진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형수네 집 계약 얘기는 분명히 들었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저는 집에 돌아가서 태진을 기다렸어요. 퇴근하면 직접 물어볼 생각이었거든요. 태진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다가갔어요. 여보, 잠깐 얘기해요. 왜? 무슨 일이야? 형수님네 집 계약 얘기 들었죠? 태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갑자기 그 얘기는 왜? 언제 계약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였어요? 하, 그건 왜 갑자기? 태진이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태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보, 정직하게 말해요. 어머님 암 얘기랑 형수님 집 계약이랑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엄마가 정말 아픈데 무슨 연관이? 어머님이 알려주신 계좌, 김초로 명의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태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됐어요. 나는 모르겠어. 병원에서 알려준 계좌라고 하니까. 여보, 거짓말 마세요. 김초로 씨가 선미 형님네 신축 아파트 계약자예요. 계약금도 2억이고 입금 시기도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신 그때랑 똑같아요. 태진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보, 엄마가 급해서 그랬겠지. 형수님네도 집이 필요하고 어차피 나중에 다 갚을 거라고 했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왜 진짜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왜 암이라고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건 그냥 말하면 며느리들이 안 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속여서 돈을 뜯어내신 거잖아요. 태진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저를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는 조직적인 계획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 공범이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빼돌리려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믿었던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니. 정말 배신감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결심도 섰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세무사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어떤 상황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요. 며칠 뒤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치료비 얘기를 정리하자고 하셔서 모두 시댁으로 갔거든요. 저는 그날 특별히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갔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는 제가 조사한 모든 자료를 넣어뒀죠. 하지만 아직 꺼낼 때는 아니었어요. 일단 그들이 어디까지 연기를 할 건지 지켜볼 생각이었거든요. 시댁 거실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셨는데 연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선미 형님과 지은이도 이미 와 있었고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셨어요. 수연아,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가 이런 큰 병에 걸려서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거든요. 저 눈물이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선미 형님이 나섰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제가 어제 2억 입금했고요. 지은이도 따라서 말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어머님, 이제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너만 남았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정말로 죽을 병에 걸린 환자처럼요. 병원에서 내일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어. 수연아, 어머니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셨어요. 옆에서 선미 형님과 지은이도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고요. 수연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빨리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이가 다그치는 투로 말했어요. 맞아. 우리는 다 보냈는데 너만 안 보내면 어머님이 치료를 못 받으시잖아. 선미 형님도 거들었죠.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모두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조사하지 않았다면 저도 눈물을 흘리며 당장 돈을 보냈을 거예요. 어머님,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병원에서 받으신 진단서나 치료 계획서 같은 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걔가 회사에 의료비 대출 신청을 해보려고 해서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눈물이 멈췄고 동서들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지금 그런 게 중요하니? 어머니가 내일까지 치료비를 못 보내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수연아, 뭔 서류를 그렇게 찾아? 가족끼리 믿고 살아야지. 지은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진도 옆에서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보, 그냥 보내자.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저는 태진을 바라봤어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연기를 하는 남편을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 적어도 병원명이나 담당 의사 선생님 성함은 알려주실 수 있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해야 하니까요. 선미 형님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어요. 아, 수연아.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이렇게 아픈데 소유 타령만 하고. 맞아. 넌 정말 며느리가 맞아? 가족이 죽어가는데 돈을 아끼고? 지은이도 따라서 소리쳤어요. 저는 그들의 연기를 가만히 지켜봤어요. 정말 절묘했거든요.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세우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어머니가 잘못했니? 너를 며느리로 잘못 들였니? 다른 애들은 다 가족이라고 도와주는데 넌 왜 이렇게 차갑게 구니? 정말 정 없는 며느리네. 어머님이 죽어도 모르겠다는 거야? 동서들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태진도 저를 말리지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했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주머니였구나. 진짜 아플 때 도와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거짓말로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 거구나. 하지만 저는 끝까지 웃는 얼굴을 유지했어요. 나중에 더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였거든요. 어머님, 동서들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차가웠네요. 가족인데 서류를 왜 찾았겠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마치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럼 어머님이 알려주신 계좌로 내일까지 보내드릴게요. 김철호님 계좌 맞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고마워라.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철호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돈을 보내는데 모르는 분 계좌로 보내는 게 좀 불안해서요. 순간 거실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병원 직원이야. 병원에서 지정해준 계좌니까. 아, 그렇군요. 저는 계속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병원에 확인해봤는데 그런 직원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특히 선미 형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아마 김철호가 자기 쪽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저는 가방에서 프린트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김철호님이
최근에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셨더라고요. 계약금이 정확히 2억이고 입금 시기도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하신 바로 그 시기예요.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눈물도 멈췄고 동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차례차례 펼쳤어요. 부동산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병원 확인 전화 기록. 어머님, 정말 궁금해요. 암 치료비가 어떻게 아파트 계약금이 된 건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수연아,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요, 어머님. 저는 마지막으로 병원 확인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프리미엄 검진센터에서 확인해 드린 거예요. 윤정희님의 진료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수연 씨가 차근차근 진실을 파헤쳐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속이려던 사람들의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세무사답게 정말 꼼꼼하게 증거를 모으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들어봐 주세요.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채 서 계셨고 선미 형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제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시어머니와 선미 형님을 번갈아 바라봤고요. 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여보는 조용히 하세요. 저는 태진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여보도 알고 있었잖아요. 김초로가 누구인지,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저한테는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수연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어머니를 도둑놈 취급하는 거야? 어머님이 도둑놈이 아니라면 이 서류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는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초로는 선미 형님 남편의 친구죠. 명의만 빌려준 거고 실제로는 선미 형님네가 그 아파트를 계약한 거 아니에요? 선미 형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연아, 넌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어머님이 아픈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아프시다면 진단서 원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치료받으실 병원에 지금 당장 전화해서 확인해 봐요. 시어머니가 손을 벌벌 떨기 시작하셨어요. 수연아, 너는 정말...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이럴 거였으면 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수연이가 이렇게 나올 걸 알았으면서. 지은아, 입 다물어. 선미 형님이 지은이를 고함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지은이의 말에서 모든 게 드러났거든요.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지은이 형님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군요. 아니야, 나는... 그럼 언제부터 알게 되신 거예요? 설마 단톡방에서 저를 다그칠 때도 모르셨던 건 아니죠? 지은이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언니가 그냥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어. 어머님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데 그냥 말하면 안 줄 것 같다고.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노려봤어요. 지은아,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어머님, 미안해요. 처음부터 이럴 걸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선미 형님이 주도하고 시어머니가 연기하고 지은이가 가세해서 저를 속인 거였어요. 그리고 태진은 그걸 다 알면서도 저 편에 서 있었던 거고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군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선미 형님이 집을 사려고 마음먹은 때부터요. 선미 형님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개명수색하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계획한 거야.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어차피 너한테서 받은 돈은 나중에 다 갚을 거였어. 갚을 거라고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언제 갚으시려고 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라고 하신 건 아니죠? 그건... 선미 형님이 말을 못 이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겠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해해다오. 선미도 집이 필요하고 지은이네도 형편이 어려운데. 그럼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됐잖아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왜 꼭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신 거예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호구였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이 정말 아프시다고 믿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밤잠 못 자가며 치료비 마련한다고 대출 알아보고 친정 부모님께도 도움 요청할 생각까지 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7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면서 어머님 모시고 동서들이랑 화목하게 지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 저를 이렇게 속이고 이용하셨다고요? 태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진정해. 엄마도 사정이 있어서 여보는 말하지도 마세요. 저는 태진을 밀어냈어요. 여보가 제일 나빠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모르는 척이라도 했는데 여보는 제 남편이면서 저를 속인 거잖아요. 여보, 이혼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 돈 2억 전부 다 돌려받을 거예요. 법적으로 받아낼 거예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 선언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그럴 거 없이 우리끼리 이야기로. 아니에요. 저는 서류들을 가방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사기죄로 고발할 거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거예요. 선미 형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수연아, 내가 지금 가족을 경찰서에 넘기겠다는 거야? 가족이요? 저는 선미 형님을 바라봤어요. 가족이 이런 짓을 해요?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이런 짓을 했을까요? 지은이가 울며불며 말했어요.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줘. 지은이 형님.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형님은 그나마 양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뭔 소리야. 당연히 처음이지. 선미 형님이 지은이를 막으려 했지만 지은이는 이미 너무 많이 흔들린 상태였어요. 아니야. 작년에도 한 번. 어머님이 수술비 때문에. 지은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저를 속여서 돈을 빼간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순진하게 가족을 믿고 있었던 거고요. 정말 끝까지 저를 바보로 만드시는군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내일 법원에 수장 낼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고발장 제출할 거고요. 수연아, 태진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이제 저희는 남남이에요. 저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태진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혀냈고 이제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미리 예약해둔 상담이 있었거든요. 가방에는 어제 시댁에서 보여준 모든 증거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민호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40대 중반에 침착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가족 간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신다고 했어요. 이수연 씨, 어제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의 가짜 암 진단부터 시작해서 동서들과의 공모, 남편의 방조까지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이수연 씨, 증거자료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네요. 세무사시라서 그런지 자료 정리가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승산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해요. 김 변호사님이 설명을 계속하셨어요. 먼저 형사고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첫째, 동서는 사기죄 주범, 둘째 동서는 공범으로 처리될 거고요. 남편분은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럼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방조행위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저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이 사람들이 미리 돈을 빼돌리거나 숨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지금 당장 재산보전 신청도 함께 넣겠습니다. 아파트 계약도 취소시킬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올 때쯤 되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사기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해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담당 경찰관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이수연 씨, 정말 자료가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수사가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쯤 조사받을 수 있을까요? 피고발인들 소환은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거예요. 이수연 씨는 참고인 조사부터 먼저 받으시겠어요? 저는 동의했어요. 빨리 진행될수록 좋았거든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태진이었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제 할 말이 없었거든요. 오후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후배 유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오늘 아침부터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 유라야, 도움 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사진 분석할 수 있었어. 그럼 정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유라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유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워했어요. 헐, 선배님. 그럼 정말 사기를 당하실 뻔한 거네요? 응. 너 덕분에 미리 알아챌 수 있었어. 와. 그런데 선배님 진짜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냥 속았을 텐데 끝까지 확인하시고. 유라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가 세무사로 일하면서 기른 꼼꼼함과 의심이 이번에는 정말 도움이 되었거든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가니 태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여보,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저는 태진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태진이 저를 따라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태진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저를 한 번이라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있지. 너는 내 아내잖아. 그럼 왜 저를 속였어요? 정말 급한 일이라면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잖아요. 태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저를 동등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시댁에서 필요할 때 돈 내는 며느리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여보, 이혼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다시 잘 해보자.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믿음이 깨졌어요. 다시는 여보를 믿을 수 없어요. 그때 태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여보야, 수연이는 정말 경찰서에 신고한 거니? 피커폰으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연이가 너무 화가 나서. 시간 좀 지나면. 시간 문제가 아니야. 경찰에서 내일 나오라고 연락 왔어.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선미도 난리야. 아파트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 왔다는 거야. 태진이 놀랐어요. 재산보전 신청 때문에 그래.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 내린 것 같아. 저는 속으로 김 변호사님께 감사했어요. 정말 빠르게 처리해 주셨거든요. 여보야, 어떻게든 수연이를 말려봐.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전화가 끊어진 후 태진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알았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우리 가족들이 다 경찰서에 가야 해. 그게 제 문제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자업자득이에요. 저를 속이고 이용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여보, 내일부터 여보 짐 정리해서 나가세요.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서야 제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7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거예요. 며칠 뒤, 저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담당 형사님이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감탄했어요. 이수연 씨, 정말 자료가 완벽하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된 사기 사건은 처음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서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발견됐어요. 형사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시어머니분이 보내신 병원 사진들, 출처를 추적해봤거든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어디서 찍힌 건가요? 시어머니분의 지인 병실에서 찍힌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윤종희 씨가 문병 가서 몰래 촬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암 환자분의 고통을 이용해서 저를 속인 거였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지인분이 직접 신고해 주셨어요. 윤정희 씨가 자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걸 알고 화가 나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암 환자분의 사진을 도용한 거였다니. 그리고 또 하나 밝혀진 게 있어요. 형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김철호 씨 계좌로 들어간 돈이 아파트 계약금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쓰였어요. 시어머니분 개인 계좌로도 상당액이 이체됐거든요. 얼마나요? 약 8천만 원 정도. 나머지는 각각 동서분들 계좌로 나뉘어서 들어갔고요. 제가 낸 2억이 3등분 된 거였어요. 선미 형님 집 계약금, 지은이 개인 계좌, 그리고 시어머니 용돈으로요. 참, 그리고 남편분 강태진 씨 조사도 마쳤는데요. 네. 아파트 계약할 때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더라고요. 본인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진이 정말 끝까지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참고인 조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김 변호사님 사무실로 갔어요.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요. 이수연 씨, 상황이 생각보다 더 좋아요. 김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피의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첫째, 동서 사이에 균열이 생겼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윤정희 씨는 며느리들 집 사주려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박선미 씨는 시어머니가 시킨 일이라고 주장해요. 서로 주범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를 속일 때는 그렇게 단합이 잘 되더니 이제 와서는 서로 등 돌리는 거네요. 그리고 둘째 동서 오진 씨는 완전히 무너져서 다 자백했어요. 뭘 자백했나요?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이수연 씨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낸 적이 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 받으신다고 해서 제가 돈을 보내드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정말 수술은 안 받으신 거예요? 받긴 받으셨는데 실제 비용은 보험 적용되어서 얼마 안 들었대요. 나머지는 윤정희 씨가 개인적으로 써버린 거죠.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1년 넘게 저를 속여온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김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재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아파트 계약이 정식으로 취소됐어요. 계약금도 환불 절차에 들어갔고요. 그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빠르면 다음 주 안에 가능할 겁니다. 저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제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김 변호사님의 전화가 울렸어요. 통화를 마치시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윤종희 씨가 합의를 요청했어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요. 얼마나요? 원금 2억에 위자료 5천만 원까지 주겠다고 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이대로 끝내기에는 뭔가 아쉬웠거든요. 변호사님, 전 합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이분들이 진짜로 반성해야 해요. 그냥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해합니다. 그럼 형사재판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아봤어요. 여보, 엄마가 정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있어. 제발 합의해 줄 수 없을까? 안 돼요. 여보, 엄마도 이제 나이 많으신데 감옥에 가시면 어떡해.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여보, 제발, 여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잠시 멈춰서 물어봤어요. 진짜 후회해요? 아니면 들켜서 후회하는 거예요? 태진이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알겠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이 모든 거짓말과 배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살 거예요. 다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거고요. 한 달 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형사재판에서 시어머니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선미 형님도 공범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지은이는 자수효과로 벌금형에 그쳤지만요. 태진과의 이혼도 성사됐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 돈 2억은 전액 되찾았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결차를 위해 은행에 왔어요. 손해배상금 입금을 확인하러요. 이수연님, 입금 확인됐습니다. 원금 2억과 지연이자
위자료까지 총 2억 8천만 원입니다. 은행 직원분의 말을 듣고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몇 달 전에 사라졌던 제 돈이 더 커져서 돌아온 거예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지은이를 만났어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수연아.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 저는 일부러 존댓말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시댁 가족이 아니니까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정말로. 괜찮아요. 다 끝난 일이에요. 그래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는데.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은 씨, 후회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선택하신 거잖아요. 수연아. 그리고 다음에 또 누군가를 속이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발견했지만 다음에는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저는 지은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결혼 7년 만에 혼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거짓말하는 남편을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번 돈을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새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요. 햇빛이 잘 들고 조용하고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요. 회사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팀장 승진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세무법인에서 제 능력을 인정해 준 거죠. 수연 씨, 이번 사건 처리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꼼꼼함과 분석력이면 팀장으로 충분해요.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감사했어요. 제가 세무사로서 기른 능력이 개인적인 일에도 도움이 되었고, 그게 다시 직장에서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진 거니까요. 며칠 뒤 새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이사 준비를 하는데 태진이 찾아왔어요. 여보. 아니, 수연아. 태진이 현관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요? 짐 정리하러 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어차피 마지막일 테니까요. 태진이 거실에 들어와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믿고 엄마 편에 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태진이 자기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모은 추억들이 상자에 담겨 나가는 걸 보니 좀 서글펐어요. 수연아, 새로 시작하는 거 잘 될 거야. 너는 워낙 능력 있으니까. 감사해요. 짐 정리가 끝나고 나서 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태진이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럼. 행복하게 살아.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혼 끝났어요. 수연아, 고생 많았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니? 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그럼 됐다. 우리 딸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친정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죠. 몇 주 뒤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어요. 제가 직접 고른 가구들로 꾸민 집은 정말 아늑했어요. 첫날 밤 창가에 앉아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간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해낸 거예요. 저를 속이고 이용하려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했고 제 존엄도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진짜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살 거예요. 다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거고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후배 유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라야, 내일 새집들이 겸 회식 어때? 맛있는 거 사줄게. 금방 답장이 왔어요. 우와, 좋아요.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거짓말과 배신이 없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내일부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인공인 하루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없이 맞설 거다. 새로운 시작 정말 기대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암 진단 소식에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